자, 7페이지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과 특징이 있는데 매년 나오죠, 매년.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번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무슨 시장은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지 상한가냐 하한가냐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 그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지 않겠어요? 뒤에도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잠깐 볼게요. 감기에 걸리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목소리를 이렇게 힘 안 들여서 작게 해도 학생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니까 몸은 아픈데 힘은 좀 덜 든 것 같아. 예. 잘 들리죠? 예. 목소리 높일 수가 없어요. 깔고 있어요. 자, 시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저점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무슨 시장? 회복, 여기 상향, 후퇴, 하향이죠. 그럼 요 시기 때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하한가. 그 다음에 계속 가격이 오르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오르기 전에 막 살려고 그래. 매수자가 늘어나고 반면에 매도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자는 숫자가 적고 매수자는 많아. 그러니까 매도자가 유리하죠. 매도자 중심의 시장. 여기는 반대로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상한가. 누구 중심? 매수자 중심의 시장. 여기 일단 시험에 추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필수 지금 8번 먼저 잠깐 해보니까 1번, 2번 보면요. 회복 상향 시장은 과거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격? 하한 가격. 매도자 주도 시장. 2번. 후퇴 하향 시장은 과거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상한 가격. 매수자 주도 시장. 이렇게 그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기 측정 지표를 보면 동행 지표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 그래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동행 지표라고 하고 선행 지표는 미래를 예측해보는 건축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건축 자재 수요 동향 등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 틀렸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다시 바로 위에 달달한 게 6번을 다시 볼게요. 우리 거미집 모형 아시죠? 거미집 모형은 해를 거듭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폭락하고 이런 모습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인데 그래서 보니 이제 딱 한 번 시험에 비교 정학적이라는 소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소리는 몰라도 되겠고 이거는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상태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해서 무슨 분석? 동태 분석 이론이다. 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과 공급량은 뭐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 2번을 보니까 수요는 가격을 보고 즉각 그 자리에서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자는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를 해도 지금 당장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역시 이제 수탄수 공탄발 아시죠? 이거 뒤에서 바로 해볼 텐데. 근데 이제 이 거미집 이론이 이제 보면요, 그 농산물 시장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알아보기 위한 이론인데 이게 이제 일반 경제학 원론 같은데 요즘 나온 책 보면요 없어요. 거미집 이론이.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제네시스 G70 지금 한참 인기잖아요. 요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 있죠. 그리고 정보가 완전히 다 공개돼 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장이 가면 갈수록 일반 제약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미래를 예측하고 어디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제약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주구장창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예. 일단 하나 넘겨보면 문제 2개를 써놨는데 문제 5번 풀고 나서 4번 풀어볼 거예요.
5번 먼저 할게요. 5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경기는 동일한 진폭과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순환 주기가 짧고 진폭도 작다가 아니고 이게 파도가 더 크죠. 순환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3번.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8월 2일. 이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이 날짜에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것은 불규칙적 무작위적 변동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4번. 대학교 근처 방학, 봄, 가을, 주기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이 되겠죠. 계절적 변동. 틀렸죠? 5번. 안정시장은 어떤 소형 주택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불황에 강하다 약하다?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은 불황일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만 안정시장은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맞아요? 3번이 맞다. 문제 4번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동형 모의고사 때 했던 지문을 그대로 한번 썼어요. 이번에는 시험에 나온다면 5번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번처럼 아니 3번처럼 수요 A 시장에서는 수요선의 기울기 얼마, 공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다 주고 나서 무슨 형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함수를 주고 기울기 찾아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자 일단 4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수렴형 형태가 아닌 거 스톱.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커야 되지 않나요?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죠. 그러면 기울기는 오히려 수요가 더 공급에 비해서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1번,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렴형 맞네?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1.5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5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성이 크니까 수렴형 맞죠? 스톱. 2번이 딱 한 번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수요량은 15%가 감소하고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공급량은 5% 증가했다. 그럼 이제 모형 형태는 뭐냐? 무슨 형이죠? 수렴형이죠. 네.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2번 지문은 아주 그냥 친절하게 가격 탄력성 1.5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근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수요량이 15% 감소했다는 것은 10분의 15죠. 수요 가격 탄력성 1.5죠.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공급량이 5% 증가했으면 요거는 공급은 10분의 5, 0.5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준 적도 있다는 거. 예, 요렇게.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2번 지문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상관없죠? 예? 그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가 좋아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공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밥 시켜 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고 오늘 점심시간은 1시 한 30분이나 40분 그 사이에 할게요. 네, 그래요. 자, 3번. 이제 1번, 2번은 탄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3번은요. 기울기 왜 3번, 4번은? 자, 3번.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0.8이고요. 공곡선의 기울기값은 1점이다. 그러면 기울기와 수요가 더 작죠? 그럼 탄력성은 수요가 더 큰 거니까 수렴형 맞아요? 네. 4번.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탄력적이고 공곡선의 기울기는 급함, 비탄력적. 그러니까 4번도 역시 수렴형 맞죠? 자, 5번. 이제는 우리가 볼펜 없이 기울기를 눈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할 수 있죠, 다. 이제 자, EP는 250-4QD다. QD 수요량 앞에 4가 있다. 이게 바로 수요곡선의 기울기인데 앞에 EP가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 공급은 3QS죠. 공급선의 기울기는 3인데 앞에 EP니까 역시 나누기 2 하니까 2분의 3, 1.5.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고 공급선의 기울기는 1.5니까 예, 기울기의 수요가 더 커버리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형이 되겠어요? 발산형이 되겠죠? 5번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다음. 이제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주거분리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게 주거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역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이쪽은 저소득층 주택지역이고 이쪽은 고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자, 일단은 이 사이 경계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질문한 거 다 한번 건드려 볼 텐데요. 일단 해볼게요. 먼저 저소득층 주택지역은 서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겠죠? 부예비효과가 나타납니다. 부예비효과가. 예. 고소득층 주택지역은 야, 너 거기 살아. 와, 너 능력된데 되는데 이렇게 하죠.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삶의 수준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증여비효과. 그렇죠. 요건 됐고 이제 경계. 자, 여기서 이 노란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데 자, 일단 저기 일단 필수 지문 먼저 좀 정리 좀 먼저 해보고 일단은 1번 주거분리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문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문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토지의 특성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죠. 그 인문적 특성이 바로 경제적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분리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소득 격차가 나겠죠.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는 지역을 자기가 선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문적 현상이다 그런 말을 쓰고요. 다음 2번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 또는 인근 지역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시 맞고요. 3번 공가 침입 천에 의해서 하향요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됐습니다. 4번 침입은 축소적 침입과 확대적 침입이 있는데 제가 전에 흰색 면티에 이질적인 요소인 잉크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 확 퍼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침입이 일반적이다? 축소적이 아니고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축소가 아니고 확대적 침입 틀렸어요. 5번 예, 보세요. 5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스톱. 잘 봐. 여기 보세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1번 말하고 있어요. 1번. 예, 여기서는 부예비효과에 의한 하향요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다음 6번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밑줄. 거기 지금 몇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인데? 자, 요거 헷갈리신 분 요걸 잡아내야 돼. 요거. 자, 다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란 거는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누가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이 저소득층과 가장 인접한 지역은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어? 그러니까 여기는 부예비효과에 의한 하향요가 나타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7번. 밑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계 지역 중 고소득층 지역에서는 밑줄. 지금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 다 끄집어 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이게 안 잡아내면 이거 헷갈리거든요. 자, 7번은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도 먹을까 봐 대답 못하지, 이제. 몇 번? 3번이야, 3번. 3번. 자, 7번.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잖아. 경계 지역 중 고소득층 주택 지역은 요거 3번이지. 3번.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하향요가 나타나겠죠? 자, 우리 다른 거 다 보지 마. 저기 헷갈리신 분들은 6번, 7번 묶어놓고 두 개 구분하세요. 구분.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줘 봐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체크 안 되면 근데 어떻게 하냐?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도 없고 6번, 7번 헷갈리신 분들 그것만 잡아. 그거. 나머지는요. 시험에 너무너무 수준 낮은 질문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6번, 7번 잡으세요. 어디를 말하는지. 아셨어요? 네. 이제 대답도 안 해버리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좀 잘하지 그랬어. 9번.
이제 며칠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잠깐 얼굴만 비쳤어요. 근데 별로 이제 친하지 않은 선배가 왔더라고. 근데 이제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되게 친한 척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기 어디서 이제 부동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막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하고 형이란 소리 나는 기 선배님 하고 이제 한 살 차인데 일부러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대요. 이제 잘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절박하잖아요. 이제 나이는 먹어놓고 그래가지고 한 3달 반 쭉째사자 공부를 했대. 그래 합격을 했대. 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후회스럽대. 왜냐면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은 손에 쥐었는데 이제 점수가 합격은 60점, 민법 60점 딱 나왔대. 진짜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딱 60점이야. 2차는 공법은 40 몇 점 맞고 중개사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 암기해가지고 중개사법에서 거의 90점 가까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격증이 나왔대. 근데 본인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민망하고 막 그럴 때가 많대. 3달 반 동안 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 몰라도 막 기출문제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막 백성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그냥 외우라고 해서 외우기만 해서 찍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합격하고 났더니 어떤 이제 법률적인 그런 게 있어도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이제 우리 학개론 같은 데서 뭐 이제 나왔던 그런 용어 같은 것도 모르겠고, 등기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만 지어서 자격증만. 그래도 부럽죠. 그래 맞아.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근데 본인은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이 떨어졌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실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격증 딴 다음에 내가 민법이 부족하다, 공법이 부족하다 해서 따로 공부를 한다. 절대 안 돼요. 한번 손에 쥐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요. 이제 시험에 한 20일 남았지 않습니까? 20일 남았죠. 그 이 20일 동안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0일 동안 정말 죽자사자하면 네, 머릿속에 든 건 없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턱걸이로. 뭐 고득점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2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예, 다른 길로 가면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해봐야 알아.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더 맞아서 딱 점으로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지고 이 안에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와봐야 알겠지. 근데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10문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기적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거의 반패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나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졸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일 동안 뭐 죽자사자해도 절대 안 죽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 문제 더 맞히면 합격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오늘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느냐? 오늘 9시 끝날 거예요. 예, 도망가지 말고. 예. 9시 끝나진 않습니다. 몇 시 끝날 것 같아요? 6시는 좀 더 돼요. 7시는 아니에요. 네, 그만해 이제. 예. 아무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 볼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 달달달한 게 잠깐 보면요. 공공재가 나와요. 공공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국방, 치안, 소방, 외교, 교량, 학교, 공원 등등등 도로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1번 일단 달달달한 게 1번 공공재의 특징을 보니까 나머지 필요 없고요. 저 뒤에 보니까 과수 생산 있습니까? 그게 줍니다. 만약에 문제가 통으로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얄짤없이 생산량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사적 기업에게 공공재 공급을 맡기면 충분하게 많은 양이 생산된다. 틀렸어요. 과소생산입니다. 그게 무조건 답이야. 또 그리고 공공재는 시험에 지문으로 한 줄 나오게 돼. 오답 안 나와.
이렇게 나와 그냥. 이렇게 잘 보존된 산림, 즉 현장 자원으로 토지 같은 잘 보존된 산림이라든지 명승지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서 2번, 3번을 보니까 우리 과대 과소 들어봤죠? 좋은 것은 과소, 공공재 정의예비효과는 과소, 안 좋은 거 부예비효과는 과대. 그렇게 그냥 찍어주면 되겠고요. 필수 지문 10번을 보면요. 1번 시장 실패 요인, 시장이 불안전하다, 정보의 불안전성, 비대칭성,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비용 감소 산업 가로 열고 규모의 경제라고 나왔죠. 자, 요거는 생산량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을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비용 감소 산업이 나타나면 일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낮은 가격 가지고 싸게 팔아버려. 그러면 경쟁자를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럼 시장에서 독점,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공공재 부족, 2번 외부 효과, 4번 완전 경쟁시장. 4번이 틀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한 문제 죽고 넘어가라 이거지.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실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수준 낮은 문제는 다음부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밖에서 나오겠죠.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4번 비용 증가 산업 가로 열고 규모의 불경제. 4번이 답이에요. 비용 감소 산업이 독점 과점 시장을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 증가 산업, 즉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량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생산 단가가 오히려 비싸져 버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이 참여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시장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뭐가 돼야 돼요? 경제가 돼야 되겠죠. 2번 틀렸다. 3번 실패. 시장이 실패하면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잘못되면 정부 실패.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 실패. 들어본 적 있었죠? 이건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무슨 실패? 정부 실패 나와야 되겠죠? 3번은 정부 실패. 이렇게. 네. 자, 우리 이제 7번 또 볼게요. 일단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예부 효과, 외부 경제가 있고, 또 부예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있잖아요. 정예부 효과는 님비 핀피 프리스 인마이 프런트야드.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과대 생산, 과소 생산. 부예부 효과는 님비 핀피. 님비 not in my backyard. 너는 싫으니까 내 곁에 있지 말고 저리 가버려. 님비. 예. 과대 과소.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보통 시험은 다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예부 효과 때는 부족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특히 부예부 효과 때는 과대 생산되니까 특히 정부가 개입을 할 때 규제하겠죠.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기를 너무 많이 오염시킨대. 그러면 정부가 세금 때릴 거 아니에요. 조세. 세금을 때리면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해 감소하고 결국 물건의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예, 하나 더 플러스. 이런 부예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10대 번 이상 나온 거 뭐죠?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 예, 거의 이틀 내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딱 한 번 나왔던 게 있는데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그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 통상은 근래 시험은 다 여기서 끝나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자, 사회적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적.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적이란 사람은 행위를 가하는 사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란 것도 있고 사적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만든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얻는 사회적 편익도 있고 사적 편익이란 것도 있어요. 자, 볼게요. 어느 시골 마을에 현대 이스테이트가 아파트 2,500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한대. 선분양. 근데 여기가 시내거든. 큰 도로. 근데 이 도로에 진입하는 폭이 너무 좁아. 길이. 그래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 입장에서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현대가 생각해 보면 도로를 이렇게 넓히다 보면 동네 사람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스톱. 이제 도로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도로. 그러면 이 도로를 공급한 놈이 현대죠. 그 놈이 사적이야.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입니다. 어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도로 만들면 너도 좋으니까 돈 좀 내라 하면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그럼 비용은 거의 대부분 사적이 부담하죠. 근데 편익은 얘는 본래 편익 외에 추가적인 편익이 없는데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누구의 편익이 더 커?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희생하는 비용은 적고 얻는 편익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핀피라고 그래, 핀피. 와라 이거지. 근데 왜 과수 생산되냐면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만든 것 뿐이지. 자기가 보면요. 자기들이 희생하는 비용은 엄청 크고 얻는 편익은 작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것만 만들기 때문에 과소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읽으면서 왜 과되고 왜 과소인지 그거 한번 좀 구분 좀 해두시기 바라요. 네. 자, 넘겨서 필수 질문 10번 할 거예요. 10번. 자, 1번. 외부 유가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10번. 외부 유가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한다. 맞죠? 틀렸어요. 외부 유가는 의도하지 않으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의 표현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A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A 지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금융 규제를 하였더니 A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는 부의 외부 유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무슨 외부 유가야? 정도 아니지. 집값 떨어졌는데 기분 좋아? 미쳤나 보다. 외부 유가 아니죠. 집값 떨어뜨릴 의도를 가지고 해서 떨어뜨렸잖아요. 의도하지 않아야지 외부 유가인데 의도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외부 유가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 아니다. 네. 2번. 외부 유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3번. 정외부 유가 과소, 부외부 유가 과대. 4번. 부의 외부 유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가격은 어떻게 돼요? 세금 때리면 공급이 감소하고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 하락이 아니고 상승합니다. 틀렸어요. 다음 큰 3번. 자, 표에 보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데 자,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 토지 수용, 토지 비축, 토지 은행, 뭐 환지, 도시개발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등등 이런 것은 직접 개입이고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의도로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보조금, LTV, DTI, 취득세 등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는요. 자, 볼래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굵은 글씨로 체크해놨죠. 근데 토지 이용 규제는 굵지 않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데요. 오답을 유도하지 않아요. 그냥 비효율적인 부의 외부 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둥그런 식의 접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달달달한 게 있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하는 게 시험의 핵심이죠. 핵심. 예. 직접 개입, 수용 이런 거 나와 있죠. 어디? 직접 개입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에 해당된다. 예, 수도 없이 들어봤죠? 네, 됐고요. 2번 지역지구제도요. 세부적인 건 안 나오더라고. 1번 목적 있죠? 이 목적이 한 10대 번 이상 나왔던 거죠. 자, 목적. 지역지구제는 무슨 외부유가? 부외부유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뭐 요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네, 다음. 저기 큰 3번 보니까 각종 토지정책 유형 나왔습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뭐 개념을 물어보든지 용어가 나오든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은 쭉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돼요. 예. 오케이.
한 장 넘겨서 필수 지문 좀 볼게요. 1번. 필수 지문 12번에 1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지금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요. 앞쪽이 틀렸어요. 그렇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다면 결국 이 말은요. 도시지역 안에 관리지역이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도관농자는 중복 지정되거나 어디 속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앞전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요렇고 요런 지역을 말한다. 맞아 틀려? 그것도 틀렸지.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 안 돼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본질은 똑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틀렸다. 그렇게 물어봐.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봐.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문장을 읽으면 이런 지문은 놓치기 쉬운 지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다음 2번, 3번 묶어. 이것도 은근히 나와. 자, 2번. 매수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은 먼저 토지 전면 보상을 하고 나서 개발 사업 해야 돼. 환지는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사업 초기에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비 부담이 더 큰 것은 수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수용하고 매수 수용하고 토지은행. 수용은 수용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어요. 근데 토지은행은 장래 막연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한 거냐면 수용이 더 급하죠. 그러니까 수용이 더 강제성을 많이 띈다. 그렇게. 네. 아이고 죽겠다. 다음 임대주택 정책. 단 한 번도 시험에 생략되지 않고 무조건 나오죠. 네. 임대주택 정책. 근데 이제 분양 정책도 나와요. 분양 정책. 이게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근데 일단 분양 정책은 혹시 그 선분양 후분양지에 우리 문제 몇 번 풀어봤죠? 앞에 나와서 좀 가능성이 떨어져. 근데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공급자는 뭐 좋아해? 선분양. 소비자는 다른 각도로 절대 봐서는 안 되고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예, 좀 이따 이제 뭐 나오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면 됩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통제 아니겠어요? 임대료 상한제 통제. 그러면 상한제라는 것은 현재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한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수요곡선, 공곡선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균형 가격 임대료가 100원이다. 100원에 주택은 100개가 임대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 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무슨 선에서?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해야지. 예, 시장 영향 끼치는 건데 어디 보자.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를 하면 소비자는 싸니까 좋아하겠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해요. 100개에서 120개로 증가해. 반면에 공급자는 돈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80개로 줄인대. 그러면 결국은 주택은 80개밖에 없는데 수요량이 더 많아. 그럼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죠. 초과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디? 낮은 선에서 통제하면 공급자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주택 돈이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겠어요, 방치하겠어요. 그러면 질도 나빠질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 다음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임차인은 주택 구하기 힘드니까 함부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의 이동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에 제약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주택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직장이 옮겨가도 주택을 구하기 힘들다 보면 결국은 주거지가 도시 매각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직주 분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음성적 거래가 나타날 수 있죠. 이중 가격.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임대료는 요만큼인데 시장에서는 이만큼 범위 내에서 집주인에게 웃돈을 줘야지만이 결국 주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암거래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주된 틀이고요. 이런 초과 수요는 아까도 나왔어 지문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고 그랬죠? 예. 일단 이거 큰 틀 하나. 예. 요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한번 다 풀어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소리죠. 형태, 동그라미 1번 낮은 선에서 2번 높은 선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양가로 2번 효과. 그러면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하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신규 착공도 중단되고 또는 감소하고 공급자는 기존 주택도 다른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버리고 질적 수준도 나빠지고 2번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차인의 이동이 감소하고 이중 가격을 부담하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일단 가만 놔두고요. 다음 2번 임대료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거죠. 임대료 보조를 바우처라고 돼요. 근데 양가로 1번, 3번 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답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놔둬도 괜찮아요. 양가로 2번에 굵은 글씨 있죠. 요놈들이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오답이 나와도 통상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임대료 보조.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보조는 증가. 그렇지? 핵심이에요.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저소득층 임차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저가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자, 임대료 보조를 몇 푼 받았다 해서 저소득층이 저가주택 지역을 벗어나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이사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양적인, 질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저가주택 지역에 11평짜리, 9평짜리, 13평, 15평, 7평 이런 주택이 있어요. 갑돌이 11평짜리 주택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예, 단계별로. 그래가지고 갑돌이가 13평짜리 주택으로 이사 갔어요. 혹시 거기 보니까 소득효과, 대체효과란 말 있죠.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요. 이거는 오답 나오는 거 아니니까 흘려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갑돌이는 11평짜리 너무 좁은 주택에 살고 있었어. 근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11평짜리 주택 버려버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서 질적 수준이 개선됐어. 이런 경우는 상향효과, 하향효과. 아니야. 하향효과라고 해야 돼. 왜냐면요. 이 상향효과 또는 하향효과라는 것은 개인의 주거 만족도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물리적인 상태 변화를 말해요. 볼래요? 갑돌이 개인은 질적으로 개선됐죠. 개인은. 근데 이 지역의 환경을 봐. 3월 1일부터 임대료 보조해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월 1일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생겼대. 갑돌이 개인은. 그러나 이 지역의 물리적인 상태는 재건축, 재개발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역의 물리적인 상태는 더 좋아져, 나빠지죠. 그러니까 하향효과예요. 대신에 긍정적 하향효과 또는 능동적 하향효과를 붙여줍니다. 아무튼 상향효과 아니고 무슨 효과예요? 하향효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상향효과, 하향효과는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물리적인 상태 변화니까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이 하향효과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고요. 다시. 다음 양적인 측면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기하고 장기에 나와. 우리 수도 없이 해봤죠. 단기, 불균형, 왜곡. 장기, 균형해봤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저가주택의 양은 그대로거든요. 양 그대로인데 단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기 상황에서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왜곡된 상황이 생겨. 사실은 임대료 보조는 그 혜택을 임차인이 얻도록 하려고 보조를 해주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임대료 보조 혜택을 누가 누려버리냐면 왜곡되게 임대인이 누려버립니다. 그러나 장기 상황이 된다면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일부 하향료가 되기도 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형 임대주택 이런 주택을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상적인 상태니까 지금보다는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단 지금은 시험에 어디까지만 나왔냐면 이 파트에서는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저가 시장의 임대료가 인상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당연하지. 예,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임대료 보조를 해줄 경우 단기적으로 임대료 보조 혜택은 임대인이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덜 되는 학생은 이건 틀린 소리다.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이 그 혜택을 누리라고 준 건데 임대인이 혜택을 누려? 틀렸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기는 왜곡된 상황이죠. 왜곡되게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간다? 임대인. 그러나 장기는 이상적인 상태니까 누구한테 간다? 임차인. 요걸 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자, 결론. 오답은 요거. 예. 요거에서 오답이 한 번씩 나와요. 보조는 증가해야 되는데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증가죠? 이 사람 다른 데로 못 가요. 에? 그럼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공급량 증가 감소? 증가. 보조는 증가.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저 밑에 거죠. 임대주택 유형. 넘기세요. 넘기고 물어보려고. 얼른 넘기세요. 얼른. 촌스럽게 왜 그래? 다 알면서 넘겨봐. 얼른. 뭘부터 물어볼까? 대학생,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그렇죠. 행복주택. 중공공임대주택은? 연수. 8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예. 안 물어본 게 뭐가 있죠? 뉴스테이인데 뭐라고 그래? 아니,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사업자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8년 이상. 잘하네. 뭘 쫄고 그래요. 잘하는데. 근데 근래 시험에 이 숫자 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 번 물어보고 있어요. 숫자 조심하세요. 예, 숫자. 다음 문제 6번 볼 거예요. 6번. 12페이지 맨 상단에 문제 6번. 아유. 공급함수 P는 QS 플러스 500. 수염수 P는 800 마이너스 QD. 자, 일단 1번은 우리 수요 공급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은 균형이라면 공급량, 공급자 가격, 수요량, 수요자 가격이니까 공급자 가격과 수요자 가격이 서로 똑같다. 말은 얘랑도 서로 똑같다 이거겠죠? 그렇죠? 예. 그럼 1번은 결국 QS 플러스 500은 800 마이너스 QD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균형이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렇게 해놓고 숫자는 숫자끼리, Q는 Q끼리 정리하면 되니까 먼저 Q 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네요.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Q는 2개죠? 2Q. 그다음에 플러스 500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800 빼기 500은 300이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몇 개냐면 150개. 다음 균형 가격은 여기다 150을 넣든 여기다 150을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50 더하기 500은 650. 800 빼기 150은 650. 그러면 균형 가격은 650이 된다.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서 기본적인 문제고요.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가격을 얼마로 통제하겠대요. 600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자 절대 시험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뜰 수는 없어요. 근데 컨닝을 잠깐 하면 균형 가격이 얼마였어요?
650인데 낮은 선에서 통제한 거죠.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 높은 선에서 통제한다 하더라도 절대 초과 공급은 없어요. 무조건 답은 초과 수요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마 초과 수요 몇 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문제는 그냥 여기다가 600 넣고 600 넣었을 때 수요량이 몇 개냐, 공급량이 몇 개냐.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몇 개 더 많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이게 600이래요. 그럼 공급량이 몇 개가 돼야 돼? 100 더하기 500은 600이죠. 그러면 공급량은 100개. 600이래. 그럼 수요량은 몇 개? 수요량은 200개. 그러면 공급량 100개, 수요량 200개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100개 더 많죠? 답은 초과 수요 100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1번도 2번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1번은 더 많이 나왔고요. 3번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지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칠판에 다시 볼게요. 시장 가격이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70원으로 분양가를 싸게 통제했대. 그랬더니 부족 현상에 의해서 이만큼 피가 붙는 거죠. 자, 대답 잘하세요. 이 숫자 놓고 지금 음성적 거래가 생겼어요. 지금. 예, 자, 음성적 거래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얼마죠? 130이죠. 그죠? 프리미엄이 얼마가 발생했죠? 프리미엄은 통제된 가격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거죠. 그건 60원이에요. 예. 그럼 3번은요. 가격을 얼마로 통제할 경우? 600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얼마냐? P가 얼마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일단 프리미엄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아마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량이 많아서 초과 수요에 의한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올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소비자가 몇 개를 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먼저 몇 개를 만들 건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600이라는 가격에 공급자는 몇 개를 만들까요? 여기 100개죠. 600이라는 가격에는 공급자는 100개를 만들겠대. 그러면 소비자가 지 아무리 사고자 해도 몇 개밖에 못 사요. 100개죠. 그러면 소비자는 100개를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나요? 700. 그럼 답은 얼마? 700 하면 안 되지. 음성적 거래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최고가가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프리미엄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100이라고 해야지. 100. 왜? 600으로 통제했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네. 다음 13번에 1번 필수지문 1번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임차인의 이동이 감소하고 임대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맞으려면 낮은 선에서 높은 선 하면 안 되고 낮은 선이에요. 틀렸고요. 2번 낮은 선에서 상한제가 적용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은 증가하고 질적 수요가 개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공급자는 싫어하죠. 뭐 공급이 감소하고 질도 나빠지겠죠. 틀렸죠? 네. 3번 낮은 선에서 통제하면 단기보다 장기 상황에서 초과 수요는 더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5번 먼저. 예. 낮은 선에서 통제하면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보다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 묶어서 우리는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아까 해봤죠? 4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라면 단기 상황에서는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왜? 주택 부족이 덜 나타나니까. 근데 장기 상황으로 갈수록 초과 수요에 의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어때요? 맞죠? 네. 다음 6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근데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내려도 더 많이 내려 덜 내려요. 덜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대료 하락 효과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7번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딱 한 번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100원이야. 100원에 100개를 공급한대. 근데 균형 가격보다 낮은 70원의 가격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량이 감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정부가 싸게 통제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희생을
공급자가 임대인 떠안겠다 이거죠. 그럼 임대인의 불행은 결국 임차인의 행복이죠. 그러면 그 표현이 딱 한 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임차인에게 이전 재분배된다. 이런 표현이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8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네. 달달달한 게 10번. 임대료 통제, 낮은 선에 통제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지고요. 다음 2번.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수요 증가, 능동적 하향 여과, 저가주택의 질 좋아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량도 증가한다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적 시장보다 싼 주택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과의 이중 가격 차이가 나타나니까 그 차익만큼 공적 시장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네.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